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인간의 장기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랍니다. 인공장기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건데 뭘까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신체의 일부처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 초대한 분은요, 이 스마트폰이 인간의 문명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디지털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인문공학자 최재봉 교수에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하면서 인문공학자라고 했는데 네. 인문공학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기계공학과의 교수로 있으면서 미래 제품 디자인이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 제품 디자인. 네, 그런데 그거를 기술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인간의 진화적인 특성이라든가 생물학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할 때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좀 미래 제품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풀어지는 방식이 인간 중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인문공학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미래 제품 기획하고 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심리학이나 뭐 맞습니다.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사실 제가 그걸 디자인한 방식이 그 진화론을 하시는 선생님, 심리학 하시는 선생님,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 다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시대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전 테크를 잘 아니까. 그렇죠. 이 테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럼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걸 제가 융합을 해서 시나리오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모 대기업에서 그런 걸 좀 해다오. 그래서 기술 중심 말고 인간이 변화해 가는 그 트렌드를 감안한 시나리오 기반의 R&D를 했었죠. 그러니까 R&D를 시나리오로 하니까 아무래도 인문학에 조금 더 가까운. 그야말로 융합 학문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은 기술에 있고. 그렇죠. 그 기술의 핵심은 요즘은 디지털화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렇죠. 거기에 그 세상의 디지털화로의 세상 변화에 인간 심리나 진화론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맞습니다. 어렵겠는데요. 사실 그때가 마침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게 지금 한 십몇 년? 그렇죠. 2007년, 8년 이때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격변기였죠. 디지털이 과연 잘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분 많았었고 한편으로는 디지털이 확실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디지털 테크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그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융합해서 아이디어화했던 것이죠. 그 10한 4, 5년 사이에 예상하시던 것보다 더 극심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극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인간의 문명 전체를 바꿨다.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을 포노사피엔스? 네.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사실은 2015년 이코노미라는 잡지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죠. 네,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에 포노, 라틴어로 이게 다 돼 있는 건데 포노를 의미하는 라틴어 포노를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포노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를 호모는 다 호모 종족이니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걸로 책도 쓰고 이제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더더욱 심각하게 야, 진짜 그런 시대가 왔나 보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폰어의 폰은 전화기로서의 폰이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 스마트폰. 맞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하면 뇌하고의 연결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뇌하고 연결? 예. 이게 우리가 궁금하면 검색하죠. 그래서 제가 장기라 그러는데 도구는요, 망치가 어디 있지? 그럼 망치를 갖다가 한 군데다 쓰지만 뇌하고의 연결성은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은 굉장한데 내가 궁금할 때마다 그걸 알려줘. 그러고 나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요. 은행도 이걸로 되네? 되죠. 되죠. 쇼핑도 이걸로 되네? 되죠. 예, 교육도 이걸로 되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인류는요, 여기서 이제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와, 이게 써보니 생존에 훨씬 유리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급격하게 이 새로운 문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의 모든 일상의 서비스, 일상의 상품들이 그 개념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부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가히 혁명적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문명의 전반적 교체가 왔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래서 그걸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다분히 디지털에 기반한 생활이 될 거다. 뭐 재택근무라든가 재택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앞으로 새로운 인류의 일상을 만들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왜 네. 게임도 네. 뭐 잘 활용하면 좋다고 하지만 너무 막 과몰입하면은 게임 중독 우려된다. 뭐 그 부모 자식 간에 싸움도 생기고 사회적 제도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또 요즘 한편에서는 심지어는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 이거 세상 큰일 났다. 스마트폰 과몰입, 스마트폰이 손에서 없으면은 불안증. 이건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변화에는 항상 부작용이 동반되거든요. 이게 특히 게임 같은 거는 상당히 과몰입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으면 인간이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그게 예를 들어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중독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사실 이제 게임이 인터넷 게임이나 이 스마트폰 게임이 인류 문화의 일부가 됐어요. 막 중계 방송도 하고. 그렇죠. 예, 뭐 롤이라는 게임은요. 그거 챔피언전 하면 1억 명 이상이 동시 시청을 해요. 그렇다는 건 스포츠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부작용은 잘 치료하고 해결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산업화도 시키고 그걸 또 인류가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발적인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의 대세가 됐죠. 디지털 맞습니다. 문명은. 맞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은 디지털 아닌 기업이 없죠. 맞습니다. 지금 벌써 세계 10대 기업 중에요. 무려 8개가 이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1등이 애플인데 3,100조가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가 구글입니다. 예. 4위가 석유기업 아람코가 있고요. 그거는 디지털은 아니지만 하나 있고. 네, 5위는요? 그 다음에 5위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예. 네. 그리고 6위에 테슬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등, 5등의 그 중에는 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맞습니다. 미국 사람뿐 아니라 우리도 하고 세계. 있는. 네. 그러니까 1등, 4등, 5등을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그 이전에는 없던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세계를 만든 친구들이죠.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 3,100조 넘었거든요. 한 회사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한 2,6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플만도 못하군요. 한국 기업 전체가. 네. 한국이 그래도 세계 한 10등 안에 드는 경제국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8위라고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나는 저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투자를 하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봤을 때에는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문명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우리 기업들도 국민들도 자꾸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죠. 좀 이동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호모사피엔스의 세상, 디지털 문명의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세상의 가장 그 압축적인 특징을 뭐 한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요 디지털 신대륙이 열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면 이 폰 안으로 새로운 대륙이 생긴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땅 위에 만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방송국 중에 제일 큰 게 유튜브죠. 아, 요즘은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 방송국은 아닌데. 그렇죠. 오. 그런데 유튜브의 본사 스튜디오랑 뉴스룸이 어디 있어? 없죠. 스튜디오가 아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 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아마 세계 최고 쇼핑몰인데 미국 가면 방문 불가능하죠. 페이스북도 전 세계 20억 명이 모여서 논대요. 근데 회합 장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디지털 신대륙에서 신문명이 창조되고 있고 거기서 가장 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그 헤게모니를 우리도 도전해보겠다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유럽인이 일본인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디지털 문명에서 굉장히 처졌기 때문이죠. 미국이 그만큼 앞서 있군요. 그러면 세계의 자본들은 디지털 문명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거기서 헤게모니를 쥐는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차지할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중국만 견제하면 2030년, 2040년 앞으로도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경제의 음악은 심각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견제하면 다른 데는 힘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돈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이 굉장히 잘 써줘야 돼요. 숫자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숫자도 중요하고 국민이 얼마나 잘 쓰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일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하죠. 아니 휴대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 뭐 심지어는 일본 총리가 공무원들 전부가 팩시밀리를 쓰고 있거든요. 아니 팩스를 아직도 쓰는 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이메일로 다 바꿔라. 아이고. 도대체 이메일을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러고 이제 했더니 공무원들이 답글을 보냈어요. 도대체 팩시밀리를 이메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저항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 좀 뒤처진 나라예요. 맞습니다. 근데 유럽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맞습니다. 유럽은 좀 덜하지만 일본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이게 데이터로 다 드러납니다. 맞아요. 스마트폰 사용자 수나 비율이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낮고 느린 편입니다. 또 미국은 일단 인구 자체가 3억 5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 국내 시장으로 일단 회사가 딱 크면 세계적 기업이 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디지털 대륙, 디지털 신문명의 1차적인 기능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쓰느냐. 그렇죠. 그게 그 디지털 신대륙에서의 새로운 국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력뿐 아니라 기업도 결국은 그걸 쫓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가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업의 생존이 결국 그 디지털화에 달려 있다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죠. 또 각 기업이 디지털화를 아무리 잘해놔도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와글와글 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주도권이 소비자한테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생산자,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싸이가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는데 없어졌죠.
월드가 스마트폰에 적응 못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러고 떠나니까 3천만이 모여있던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망가지죠. 이게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주도권은 소비자한테 있고 그 소비자가 선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의해서 생사가 갈린다는 거죠. 예. 그런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면 기업의 행태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은행이 뱅크예요. 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앞으로 얘들이 다 먹을 것 같아라는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지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 문명의 전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뱅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은행들이 콧방귀를 켰어요. 야, 너희들이 은행을 뭘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뱅크를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다 바꾸고 있죠. 다 바꾸고 있죠. 뭐 공인인증서도 없애고 뭐를 까세요 이거 다 없애고 폰 위주로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야 자기네들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 은행이 그런 과정으로 변화하고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 대전환을 모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뱅크라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몇 가지를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게 만들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인 세상에 왕창 소비자가 몰렸겠죠. 몰렸죠. 그러니까 1등이 되는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몇 가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겠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 디지털 문명 시대고요. 실력의 기준이 뭐가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을 이 디지털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획력, 맞아요. 또 프로그래밍 능력, 또는 아주 디테일한 디자인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그래서 인간이 경험했더니 이거는 다른 경쟁업체하고 너무나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력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채용 기준도 다 달라졌겠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 정말 그래요? 현장을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요? 잘 보시면 두 가지 혁명이 겹쳤는데 하나는 디지털 혁명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은행 가도 디지털 뱅킹하는 인재 찾고 있고요. 백화점에 가도 뭐 신세계나 롯데 같은 데도 뭐 온라인 쇼핑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2조, 3조씩 투자한다니까 인재는 다 거기서 확보하는 그쪽 거예요. 사람만 뽑죠. 맞죠. 네. 그뿐인가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디지털 경험을 많이 했어야 돼. 본인이 직접 그렇죠.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다.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대학에 교과목이 거의 없죠. 없죠. 요새 뭐 메타버스다, NFT다 등장하는데 대학에 그런 교과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교수가 다 합의해야 되고요. 예. 교육부의 승인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50대, 60대 교수님들이 야, 그런 유행 타는 거 하면 안 돼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문제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제가 빅데이터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구인 광고예요.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죄다 뭐 메타버스다, NFT다, SNS 마케팅이다, 뭐 토에서 뭐 해보신 분 이런 게 참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또 하나 겹친 게 선진국 혁명이라는 게 겹쳤어요. 선진국 혁명? 예,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기분 좋잖아요. 선진국 됐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거 한번 볼까요? 선진국이 되면요, 베낄 게 없어요. 예.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항상 뭐 배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건 내가 베낄 상품이 있으니까 대학교 때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오면 딱 좁은 타겟으로 열심히 그것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거 보셨나요? 뉴스에서 SLB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무기인데. 잠수하면서 쏘는 맞습니다. 무기 아니에요? 네. 미사일? 예. 제가 또 기계공학과잖아요. 네.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참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SLBM이 어떤 거냐면 잠수함에서 깡통에 미사일을 담아갖고요. 무리로 쏩니다. 그걸 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바로 쏴야 되니까. 그럼 올라오면 깡통만 터져요. 예. 그리고 미사일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때부터 추진해서 날아가요. 하늘로. 그러니까요. 800km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1m 타깃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전공이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기계과에서? 여러 전공이 같이. 맞습니다. 기계과, 화공과, 우주항공 뭐 다 모여야 되고요. 거기다가 통신해야죠. 그다음 비전해야죠. 인공지능까지 해야 그 타깃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런 걸 융합하고 하는 친구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한번 전공을 다 쪼개놓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요. 전공을 쪼개놓은 정도가 아니라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 국민이 합의했던 게 등록금 동결이죠. 네. 그 얘기는 개발도상국 시절의 시스템으로 계속 교육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애들이 개발해야 되는 건 베낄 것도 없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품만 만드는 거죠. 반도체도 보세요. 뭐 1나노, 3나노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독일, 일본도 포기했어요. 예. 그러면 얘들이요. 제가 이제 전화를 자주 받는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이 회사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는 막 접으라 그러죠. 자동차 회사 가면 학교에서는 내연기관 수업 듣는데 전기차에 자율주행차. 학교에서 레이저, 레이더 본 적도 없어요. 아이고. 그건 대학원이나 좀 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회사 다니다가 대학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진국에 만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죠. 전공지식도 높아야 되고 디지털도 알아야 되고. 디지털 신대륙 신문명의 변화,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속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재 생각해보니 교육의 문제까지 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문명의 대전환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